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종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또 오늘은 저희가 지구본 연구소를 다른 때처럼 평소처럼 전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잠은 좀 주무셨어요? 거의 못 잤어요. 거의 사실. 못 잤죠. 저도 네. 지금 한 2시간 잤나? 좀 쾌행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보면 저는 뭐 다른 작업하느라고 사실 네. 뉴스를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딸내미가 아빠 비상계엄이 뭐예요? 그래서 왜? 라고 했더니 비상계엄이 발령됐다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다가 저 맨 처음 디페이크 영상인 줄 알았어요. 와, 믿기질 않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이 이제 그 동작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사당역 이수역 그 근처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헬기 소리가 저희 집도 헬기 소리 막 들렸는데. 그렇죠. 여의도까지. 여의도랑 가까우시잖아요. 보면.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방사 가까이 있다 보니까 혹시 막 이런저런 또 이제 중화기들이 움직이나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국군의 날 행사 때 네네. 보면은 이제 남태령 넘어온 차량들이 이동하면 다 들리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참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뭐 지금 뭐 평가가 뭐 내란이다 혹은 뭐 친위 쿠데타사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우리 지구본 연구소에서도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 유튜브는 아니니까 네. 뭐 거기에 대한 뭐 자세한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밝혀질 것 같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안타깝고 하지만 또 그래도 다행스럽게 상황을 뭐 이렇게라도 이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게 네네네. 그걸 자랑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불행 중 다행으로. 불행 중 다행.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리고 어제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정말 놀랬고 예. 순간순간 그래도 이렇게 유심히 화면들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을 봤는데 이제 대부분 다 파란색들이 중간중간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탄, 공포탄 네네. 이런 거라 가지고 그래도 조금 마음을 놓은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리고 군인들도 보니까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도 뭐 몇몇 사람들 말고는 이제 그 시민들과 대치하는 군인들이 뭔가 이렇게 공격의 의도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게 좀 느껴지는.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그들도. 당연하죠. 예. 네, 대한민국 시민인데 국민인데 당연히 곤혹스럽죠. 네. 어쨌든 그래서 지구본 연구소에서는 뭐 상황이 상황이니까 네. 한번 쿠데타. 쿠데타. 예. 쿠데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쿠데타 하면 제가 한번 다루고 싶었던 사건 인물이 있어서 한번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쿠데타는 보통 저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있었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에서 조금 뭐 제3세계나 좀 이런 뭐 정치 이른바 후진국이라는 데에서 이제 주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쿠데타라고 그러면은 이제 주로 군인들이라고 하는 특정 세력이 이제 국가의 기존 시스템을 전복시키는 이제 이런 것을 쿠데타라고 그러죠. 사실 불어예요, 불어. 프랑스어군요, 원래. 프랑스어고 이걸 우리말로 굳이 옮기면 이제 국가에 대한 타격. 국가에 대한 타격. 국가를 공격한다. 국가를 공격한다. 뭐 맞는 말이죠. 국가의 헌정 질서를 이제 뒤엎는 거니까 이제 국가에 대한 타격인데, 사실 이제 쿠데타의 3대 조건이 있어요. 쿠데타의 조건?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화면 한번 보시면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성공한 쿠데타는 보통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첫 번째는 야심에 찬 군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렇겠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고. 찬탈을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군인에 붙어서 강력한 독재 정권이 형성이 되면 나는 이득을 볼 거야라고 생각하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있어야죠.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 이 두 세력이 같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자관 누가 됐든지 간에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나는 상관 안 해. 자관 뭐 다들 지들끼리 지지고 볶으니까 뭐 자관 이번에 또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치에 신분이라서 아예 관심이 없는 이제 국민적 무관심, 이 세 가지가 이제 동시에 있어야 이제 쿠데타가 성공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을 갖춰서 이제 성공한 쿠데타, 역사적으로 쭉 보면 저는 이제 프랑스 혁명과 쿠데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로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도 무신의 난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무신의 난 같은 경우도 이제 무신들이 일종의 쿠데타죠. 그게 다 쿠데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조선 왕조의 건국, 이것도 사실 쿠데타죠. 위화도 해군 이성계가 위화도 군인이었으니까. 그렇죠.
군인이었고 거기에 동조하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세력들이 있었고.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세력들이 또 있었고 뭐 외구에 시달리던 뭐 국민들이 또 어떻든 뭐 한번 잘해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역사로 보는 쿠데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프랑스 혁명과 쿠데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근대 국가 이후의 사례들 중에 그렇죠. 사실 쿠데타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패턴이 잡힌 거는 이제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프랑스 단어기도 하니까 이쪽이 이제 쿠데타에 어찌 보면 원조 비슷한 게 좀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번 배경부터 쭉 말씀드리면 여러 차례 프랑스 혁명과 관련돼서 쿠데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는 건 왜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이요? 예. 그 원인들 좀 되게 많이 보시던데 어떤 분들은 기후까지도 보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딱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뭐예요? 빚. 빚? 예. 뎁. 부채. 빚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빚 아니면 국가가 진 빚이 너무 많은 거죠. 국가가 진 빚이. 예. 루이 14세가 뭐 짐은 뭐 국간이라 해가지고 온 동네 오지랖 넓게 이제 다 전쟁에 개입하고 베르사유 궁전 짓고 막 하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채권을 원래 발행하거나 상인들한테 빌려왔는데 더 이상 이걸로 이제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선택한 길이 뭐냐면은 삼부회를 소집을 한 거죠. 삼부회. 그래서 세 신분을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국가에 돈이 없어. 누가 세금 낼래? 어떻게 돈을 더 거둘까? 삼부회면 뭐 귀족들, 그렇죠. 뭐 종교인들, 그다음에 평민들. 네, 평민들. 근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당연히 세금은 평민들만 내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뭐 머릿수를 인정해주는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아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죠. 삼부에 소집해갖고 세금 누가 더 낼래? 평민들이 내야지. 이제 이 결정이 나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열이 받아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제일 큰 원인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면 살림살이 좋아지나요? 혁명이 일어나면요? 네.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명 이후에 이제 프랑스를 이제 다스리게 된 이제 국민공회라고 하는 혁명파 같은 경우는 이 빚 문제를 부채 문제를 어떻게든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다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어디 왕궁에 비밀 금고를 딱 열었더니 금이 막 쏟아지고 나와야 되는데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1신분, 2신분 그러니까 종교인들이나 이제 귀족들은 최소한 또 땅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딴 나라 도망가거든 뭐 어디로 도망갔던 몰수. 그래서 몰수를 합니다. 교회 자산들 몰수하고 그다음에 귀족들의 왕당파 귀족들의 자산도 몰수를 하니까 땅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은 없지만 이 땅을 가지고 담보로 잡아가지고 화폐를 발행하면 되겠다. 토지담보대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가가 이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지폐를 발행하는 거죠. 보통 이제 지폐라는 게 이제 대부분 다 뭐 국채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뭐 땅이라고 안 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발행한 게 지금 보시는 이 지폐입니다. 아시냐라고 하는 이 지폐입니다. 이름이 아시냐예요? 아시냐입니다. 아시냐. 이런 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폐를 발행해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뭔가 이제 이게 금화나 은하처럼 뭐 힘들게 찍어낼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찍어내니까 사람들이 또 믿고 써요. 야, 이거 좋네. 마법을 부리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 돈을 더 달라, 급여를 달라. 뭐 나라 살림살이가 뭐 빵꾸 났습니다. 그러면 돈 더 찍어. 막 찍었구나. 막 찍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냐 같은 경우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이제 원조 로 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사람들이 이제 나 화폐 안 받아 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냐 국민공회 뭐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등장한 사람이 이 유명한 로베스피에로입니다. 단두대의 사나이. 다 그냥 단두대로 보내버린. 그냥 단두대로 보내기 전에 일단은 이제 최고 가격제를 실시를 합니다. 최고 가격제? 최고 가격제. 우리 경제학 교과서 보면 나오잖아요. 자, 우유 한 병에 얼마, 빵 한 개에 얼마. 가격 상한선을 딱딱 정해주는 거죠. 그게 좀 문제가 많았죠. 뭐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20세기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한때 가격 상한제를 설정했습니다만 다 망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최고 가격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로베스피에로를 이제
밀어내는 거죠. 네. 이제 그 와중에 본인이 이제 죽으려고 이제 총을 쐈는지 옆에서 누가 총을 쐈는지 했는데 한 번에 죽지 못하고 턱만 이제 깨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자기가 사랑하던 단두대에 끌려가서 네. 이제 땡동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하여튼 그렇게 많이 잘라댔는데 본인도 거기에 이제 그렇죠.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794년에 이제 테르미도르 반동 사건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혁명 사건처럼 네. 혁명 세력이 이제 밀려난 이제 그러한 사건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로베스피에로 그리고 이제 로베스피에로를 이제 추종하던 이제 자코뱅이라고 하는 이제 자코뱅. 예, 급진 네. 이제 혁명 세력들이 이제 몰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부터 이제 그러면 국민 공예가 말고 이제 총재 정부를 구성하자. 네. 공동 통치로 가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몽테스키웨가 이제 원래 프랑스 혁명의 또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의 정신에 맞춰서 네. 이제 우리 좀 제대로 네. 시스템을 갖춰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잘 보면 미국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총재 5명 혼자 독점 권한은 부여하지 말고 총재 5명 약간 총재 5명. 과두제 비슷한 건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입법권을 가진 500인 위원회 의회처럼 하원 정도 되겠죠. 미국 네, 하원 네, 네. 정도 되고 거부권은 있지만 본인이 이제 뭔가를 할 수 없는 이제 원로원 같은 상원 이거를 둡니다. 그러니까 네. 서로가 이제 견제를 하면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새롭게 자 이제 총재 정부를 구성합니다. 네. 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총재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부르주아였어요. 근데 부르주아들을 보니까 이게 머릿수가 밀리는 거예요. 네. 쌍킬로트라고 하는 가진 게 없는 네. 무산 계급. 쌍킬로트는 원래 이제 스타킹이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쌍이 이제 그 위다웃 정도로 해석이 되니까 킬로트가 없는 사람. 그 당시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귀족들이 주로 그 다리에다가 쫄바지 비슷한 거. 그렇죠. 네. 이제 이걸 신으면 귀족. 그렇죠. 없으면 이제 없는 사람 서민. 네. 무산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쌍킬로트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머릿수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투표하면 우리 총재 정부는 다 오히려 우리가 밀어냈던 저 다시 쌍킬로트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거법을 바꿔요. 네. 그래서 자 선거를 하는데 전체 구성되는 500인 위원회 중에 3분의 2는 네. 원래 의원하던 국민공예 출신들, 부르주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네.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머리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좀 더 권력을 좀 잡게 되고.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반발을 이제 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길거리로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음. 프랑스는 예나 지금이나 이제 바리케이트의 또 민족 아닙니까? 아, 뭐 이렇게 막 가구 같은 거 막 다 쭉 쌓아놓고. 그렇죠. 예. 뭐 그래서 그 레미제라블 같은 예. 경우도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 3일 날 이제 4일 날 넘어가던 시점에 또 의사당에 이제 보면은 집기를 가지고 또 빠르게 이제 또 바리케이트를 쌓았죠. 네네. 왕년에 해보셨던 분들이 네. 이제 또 역할을 또 하신 건데 네. 실제로 이제 이 총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반란군이 너무 많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왕당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막 반혁명 세력이 밀려오는데 네. 총재 정부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세력들은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탁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군요. 그렇죠. 나폴레옹이 쓱 등장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벌써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몰려온다. 네. 그랬더니 나한테 정권을 달라.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원래 이제 저 시골 출신이었죠. 근데 예. 포병인가로 되게 그렇죠. 유명했고. 포병이었고. 네. 그래서 그 프랑스 지금도 이제 해군 기지인 이제 틀롱. 네. 예, 여기에 이제 여기를 점령하고 있던 왕당파 세력 플러스 네. 영국군을 몰아내는데 이 혁혁한 정과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명도는 있었어요.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인데 이제 우왕좌왕하던 총재 정부 회의 석상에 쓱 나타나가지고 한 순간에 나한테 정권을 달라. 네,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대포도 끌고 오고 뭐 한 다음에 이 대포에다가 이제 포도탄을 장착을 합니다. 포도탄? 네, 포도탄. 그게 뭐예요? 예, 이 당시에는 대포를 쏘면 빵 하고 터지는 포탄은 잘 없고 그냥 쇳덩이 주로 동그란 게 쇳덩이가 나가죠. 날아가는 쇳덩이가 거. 나가는데 그 쇳덩이를 이제 큰 거 하나 붙일 수도 있지만 라운드 탄으로 아니면 작은 것을 달라붙어가지고 포도송이처럼. 포도송이처럼. 그렇게도 해요. 그렇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쏘면은. 가서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 그렇죠. 산탄총처럼. 멀리는 못 나가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파리 시내에다가 여기저기 배치를 해놓고 막 밀려오는 반군들한테 발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시가지에서 자기네 국민들한테 대포로 쏜다? 이거는 상당히 상상하기 힘든 네. 그런 일이지만 나폴레옹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거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걸 옆에서 이제 지켜봤다라고 그래요. 네. 그때 지켜보면서 초반에 단호하게 루이 16세가 한번 모습을 보이거나 근위대를 동원했거나 했었으면 충분히 진압할 수 있었다. 머릿수에 밀리고 여기에서 내가 두려움을 표시를 하면 결국은 지는 게임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그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 진압은 이런 식의 진압은 초기에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식으로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포도탄을 주저없이 동원해가지고 갈겨버린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뭐 몇 번도 돌격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제 대포 밥에 된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은 이제 이때 이제 딱 명성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총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한숨은 돌렸는데 이게 정부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또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지폐를 발행하면 안 되고 무조건 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을 어떻게 갖고 올까? 금을 누가 뭐 뺐든지 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때부터 보냅니다. 혁명을 다른 나라에 전파한다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금 뺏어 오는 최대한 거예요? 많은 금을 갖고 오라는 게 총재정부의 명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폴레옹도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다른 뭐 모로라든지 하는 유명한 장군들도 다 이런저런 전선으로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나폴레옹을 또 이제 저 위쪽까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총재 정부는 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5명이 잘 통치가 될까요? 집단 지도 체제. 또 혼돈의 그 시대에 각자의 욕심들, 이기심들은 또 따로따로 작동을 할 거고. 이게 누가 카리스마를 딱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경파와 온건파는 아닙니다. 온건파는 야 우리가 지금 혁명한 다음에 몇 년 좀 해봤는데 뭐 왕당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떻게 좀 도움도 받고 맨날 싸움질만 할 수 없잖냐. 좀 끌어안자라는 이제 온건파. 그다음에 강경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주 씨를 다 말려야 돼. 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이제 서로 충돌을 이제 빚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와중에 이제 온건파가 이제 그 하원 아까 500인 위원회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의장을 역임하게 되니까 이 강경파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요. 먼저 프릭티토르 이제 쿠데타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이제 모로 장군들을 이제 동원하고 그다음에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오지는 않지만 자기 휘하 병력들을 보내가지고 이 쿠데타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온건파 500인 세력 중에서 온건파들을 이제 골라내가지고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쿠데타 괜찮은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이거 한번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총재 정부는 이제 나폴레옹이 너무 커지는 걸 두려워해서 이제 그 나폴레옹이 이제 나 이집트에 가서 내가 큰 돈을 벌어오겠어. 그러니까 오 좋아 보냅니다. 뭐 그러네요. 알토니도 빼고. 알토니를 빼는 느낌이 더 큰 거죠. 그래가지고 없는 살림을 탈탈 털어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보내고 나서 이제 총재 정부는 이제 희희낙락하면서 몇 년을 더 보냈습니다만 제대로 되는 게 없죠. 또 이 와중에 이제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금이 없어. 그래요? 뭐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제 보면은 뭐 가난하고 날은 덥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지금 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 총재 정부가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이다. 막 모든 것 반혁명 세력이 뭐 다시 또 올라오고 있다. 라는 세력을 들으니까 난 돌아가겠어. 프랑스로. 그래가지고 도망옵니다. 도망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지중해는 영국 해군이 꽉 잡고 있잖아요. 이집트에는 어떻게 요행이 갔는데 이집트에서 프랑스로 오려면 지중해를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갔던 그 수많은 병력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몰래 수송선도 없고. 몇 명만 데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나는 간다. 예. 뒷일을 부탁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군 한테 이제 던져주고 본인은 이제 본인 찌끝만 딱 모아가지고 이제 배 한 척, 네. 2척 정도로 타고 요로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상륙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프랑스에 돌아온 나폴레옹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아요. 뭐 이집트에서 뭔 일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자관 그 이집트의 초반에 가서 승리를 했던 소식들이 한참 뒤에 프랑스에 전해졌기 때문에 네. 한창 이제 나폴레옹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을 때 갑자기 마술처럼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대대적인 네. 인기를 끌면서 파리에 딱 이제 입성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딱 보고 있던 총재 5인 중에 한 명이었던 CAS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네. 이제 되게 프랑스 혁명 때 이제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해줬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딱 봤을 때 보니까 야, 이 나폴레옹을 잘 활용하면 다시 한번 쿠데타를 내서 나한테 지금 고분고분하지 않은 저 상대 총재들 밀어내고 그다음에 나폴레옹이 인기를 등에 업고 네. 내가 단독으로 뭔가 집권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폴레옹을 불러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폴레옹이 되게 기고만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CS가 내가 정말 호랑이 새끼를 잘못 키웠네. 잘못 데려왔나?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폴레옹의 칼은 너무 길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망이 너무 크다. 근데 어쨌든 나폴레옹은 유명인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정치인들, 군인들이 나폴레옹이 살고 있던 집에 문턱이 닳도록 막 드나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 이제 권력의 최정점에 거의 이제 근접을 하고 있었군요, 이때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느 세력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이거를 해볼까를 이제 고민하던 차에 나폴레옹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이게 뭔가 시작을 하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돈은 없어요, 나폴레옹도. 예. 그런데 이제 은행가들이 찾아옵니다. 네. 당신이 하면 우리가 좀 우리가 도와드릴게. 하면 돈을 주겠어. 왜? 이 은행가들은 총재 정부한테 지금 거액의 돈을 빌려줬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인들이 국가에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니까 돈 떼어먹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떼어먹는 거는 죽기보다 싫고. 죽기보다 싫으니까 차라리 돈을 나폴레옹. 지금 또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모아가지고 네. 이거를 확 갈아엎고 네. 대신 우리한테 돈을 확실하게 챙겨줄 사람을 찾자. 네. 나폴레옹이 최고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나폴레옹이 오케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때마침 나폴레옹의 동생이었던 루시앵도 이 하원 500인 위원회의 이제 의장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이제 뭐 의회 의장은 내 동생. 그다음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도 나를 지원해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나랑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대해서 총칼 들고 올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준비는 이제 끝났고.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그 나폴레옹이 쿠데타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웁니다. 쿠데타를 할 때는 일단 적군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적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가서 다 약을 쳐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뭐 나랑 같이 하자. 네. 아니면 최소한도 중립만 지켜달라. 네. 움직이지 마라. 너 뭐 같이 안 하는 것까지 내가 봐주는데. 그렇죠. 섣불리 움직이면 너 죽는다. 너 근데 자관 중립을 지켜주면 그리고 내가 잘 되면 당신한테 내가 하겠소. 별거 아닌 사람은 너 움직이면 죽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거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회유하고 설득하고 일단 중립만 지켜주십시오. 네네. 결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유일하게 이제 끝까지 나폴레옹을 괴롭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베르나도트라는 사람이에요. 베르나도트. 네. 기억나세요 혹시? 베르나도트? 예, 베르나도트. 모르죠. 나폴레옹의 이제 부하이기도 하고 예. 이제 친인척이기도 하죠. 이제 매제이기도 한데 다리가 늘씬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남자. 잘생긴 상남자인데 네. 이 양반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지금의 스웨덴 왕이 돼요. 왕이 돼요? 네, 그래서 스웨덴 혈통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정프롬 잊어먹으셨구나. 옛날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그래? 예. 이 베르나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혁명 정신으로 충만한. 예, 그러니까 막 여기 문신으로 막 이렇게 왕을 처단하라 막 이런 거까지 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네. 쿠데타라는 게 과연 이 혁명 정신과 맞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사적 능력도 괜찮아. 지지자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오면 이 쿠데타 잘못하면 발이 꼬이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포기하고
주변을 동원해서 얘를 좀 감시 좀 해. 얘가 움직이지 못하게 일단 붙들어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베르나르도가 딱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나폴레옹 당신의 쿠데타를 내가 막지는 않겠어. 그런데 의회가 나한테 진압하라고 하면 나는 또 그 명령을 따를 거야. 의회가 만약에 나한테 진압하라고 하면 그 명령은 따를 거지만 나한테 내가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정광석화처럼 빨리 해라. 빨리 끝내면은 내가 넘어가지고 질질 끌어지고 사태가 복잡하면 내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이제 쿠데타 계획을 이제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러고 막 썰을 흘립니다. 나폴레옹이 뭐 한다더라 이런 거? 나폴레옹이 한다가 아니고 이제 그 자코뱅이 다시 뭔가를 획책한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그렇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거죠. 예전에 이 나폴레옹 포도탄에 막 맞아가지고 했던 애들이 다시 나타난다. 요거 이제 이거를 다 알고 있던 집권 세력들, 특히 이제 뭐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뭐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야,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딱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권한을 주시죠. 비상 대권을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막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계엄사령관 할게. 그렇죠. 계엄사령관 할게. 야, 뭐 역사가 참.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 설치고 있으니 내가 계엄사령관 할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재정부가 비상령을 발동해요. 비상령을 발동하고 나폴레옹한테 당신이 정부를 수호해라라고 하는 이제 임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합법적으로 이제 군사권을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파리를 수호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으나 이 파리를 모두 다 철동같이 맡기는 건 지금 당장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 몸을 좀 피하시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리 인근에 있는 생클루 샤또라는 곳으로 총재 그다음에 500인 위원회 등등을 이제 다 이동하라고 이제 공고를 합니다. 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무슨 행동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성에다가 딱 이제 가둬놓고 내 말 들을 거지. 안 들으면 죽어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 생클루 샤또라는 지금은 이제 폐허가 된 이제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다 500명 플러스 총재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딱 가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일단 총재들을 이제 만나요. 넘겨라. 당신들 총재 노릇하기 너무 힘들지 않냐? 나한테 넘기면 당신들한테 많은 땅, 평생 보장되는 아주 많은 금액의 연금 이런 거 보장할 테니까 물러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총재 정부에서도 이제 대장 노릇을 하던 이제 바라스라는 사람한테 먼저 압박을 딱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총재들 보니까 눈치가 이미 나폴레옹이랑 눈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나 사임. 그래가지고 5인 총재 중에서 3인이 나 사임, 나 사임. 그러니까 이제 남은 2인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총재는 정부는 이제 붕괴. 원래 이제 5인 중에 3인 찬성하면 뭐 같이 가고 뭐 이런 게 좀 그렇죠. 있었군요. 그런데 없으니까 비상 대권을 가진 내가 이제 프랑스를 운영할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의회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일단 행정부 정도는 하여튼 내가 장악한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5인 중에 3인이 지금 사퇴를 했고 나한테 비상 대권을 줬으니까 내가 이제 프랑스를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최소한 그래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다음 날 이제 의회에 갑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의원들이 딱 있는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이제 멋있대 연설을 딱 해가지고 막 좌종을 휘어잡아서 하는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만 나폴레옹 스스로도 의외로 나폴레옹이 연설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니지, 이건 쿠데타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의회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몸싸움이 막 발생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막 머리철도 쥐어 뜯기고. 그래요? 잘못하면 정말 한 대 막 할 만한 상황이 이제 연출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뒤에 있는 이제 근위병들이 나폴레옹을 이제 막 공격하려는 몸싸움으로 막 하는 친구들을 이제 막 지금 째려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겨우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동생 의장을 하고 있던 이제 동생 루시앵이 이제 군을
이제 동원을 합니다. 밖에 네? 있던 일단 장내 질서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군을 질서 유지군 같은 거를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동원을 해요. 예,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혼란을 유발하는 자들은 공화국의 적들이다. 지금 공화국을 유지를 해야지 잘못하면 왕당파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 보나파트 나폴레옹은 그래도 공화국 세력 아니냐.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혼란을 유발하는 자들은 다 반혁명 세력이다. 쓸어버려야 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몇 의원들이 이제 야 나폴레옹이 독재를 하고 지가 이제 왕이 되면 어떡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동생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칼을 딱 뽑아들어요. 네. 형을 딱 거놉니다. 내 형이지만 나폴레옹을? 네. 내 형이지만 공화국을 배신하면 내 이 칼로 형의 심장을 내가 꿰뚫어 버리겠다. 나를 믿어달라.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점점 많은 병력들이 와가지고 의원들이 나오시죠. 안 나오면 저 터지고 끌려가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다들 이제 오는 거죠. 겁먹었거나 하여튼 그렇죠. 2024년 12월 3일 날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의원님들이 이것을 이제 단호하게 막았습니다만 막았죠.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 의회는 이제 한 명씩 이제 군인들한테 끌려나간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의회 뭐 일종의 승인 같은 거 그렇죠. 받은 거죠. 받은 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은 이제 약속한 대로 전직 총재들한테는 넉넉하게 은퇴하시죠. 돈을 줍니다. 보면.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딱 해라고 집권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소에 불만이 많았던 이제 그 자코뱅이라든지 상킬로트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 특히 이제 이 평민들이라고 하는 상킬로트 같은 경우는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왕당파도 싫어가지고 그동안 혁명 일으켰는데 이 자코뱅도 이제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프랑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양쪽 중간 정도에 있는 극단적이지 않은 능력도 있어 보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쿠데타의 3대 조건 중에 이제 보면은 이 정치에 신물이 나서 관심 없는 국민 이게 이제 상킬로트가 나폴레옹한테 오케이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어떨까요? 야심에 찬 군인 나폴레옹. 그다음에 강력한 독재 정권으로 이득을 얻은 사람 각종 은행가들. 그러네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 이게 이제 결합이 되다 보니까 결국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폴레옹의 쿠데타에서는 되게 막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짧게 봐서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막 그 심각한 막 이게 엎어지고 뒤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그렇죠. 왜? 아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아니면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상황을 이 3대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칼을 빼들고 이제 간 거죠. 판을 이기게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 대부분 손자병법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 지는 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쿠데타를 한 나폴레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제 집권을 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일단 신문사들을 60개를 폐간을 시켜버립니다. 언론 필요 없다. 그리고 강력한 검열. 내 얘기랑 안 맞는 것들은 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오페라 극장 뭐 이런 데서 하는 연극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인기였는데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정치를 뭐 희화화한다든지 비난하는 메시지들이 종종 등장했어요. 풍자하고 뭐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제 뭔가 새로 대본이 이제 나왔다. 그러면 다 직접 다 검열을 했어요. 멍청한 애들이 보면 저 뜻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막 할 정도까지 철저하게 그리고 비밀 경찰 이제 딱 풀어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은 살림살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자들을 투옥합니다. 온갖 명분으로 탈세 뭐 이런저런 명분으로 약속이 다르잖아. 다 필요 없습니다. 약속이 어디 있어? 약속이 어디 있어 보면은 일단 다 빵에다 집어넣습니다. 빵에다 집어넣고 당신은 50만 프랑, 너 20만 프랑, 낼 거야 안 낼 거야. 그래가지고 내면 국가에 헌납한 조건으로 풀어줍니다. 처음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은 당신은 나한테 지금 돈을 갚아야지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창문 밖으로 집어던집니다.
권력자랑 약속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약속이 지켜진 적을 본 적이 없고 네. 뭐 단일화하자고 뭐 해서 단일화 뭐 너랑 같은 공동정부 이런 약속도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폴레옹은 일단은 상황을 네. 안정화시켜 놓고 네.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약발이 한 석 달밖에 안 간다라는 걸 아니까 이제 돈이 많은 동네 이탈리아 북부로 향하게 되는 거죠. 털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털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다시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렌고 전투에서 이제 격파를 하면서 네. 보란 듯이 막 온갖 이것들을 뜯어와서 국민들한테 자랑을 하면서 안정화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국민들 또 열심히 환호해 주는 거고 나한테 빵과 서커스가 제공되는 순간은 지지를 보내는 거죠 보면은. 네. 자 이렇게 이제 쿠데타. 네, 역사 속에서 쿠데타. 나폴레옹과 쿠데타. 네. 어떠신가요 보니까? 뭐가 많이 겹쳐 보이네요. 네, 뭐가 많이 겹쳐 보이죠. 많이 겹쳐 보입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 가운데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쿠데타를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지켜봤죠. 뭐 어릴 때 갑자기 갑자기 머리 벗겨주신 분이 막 등장을 하고 기억이 좀 나세요? 나죠. 그러세요? 네, 기억이 납니다 저는. 네. 저만 해도 막 그렇게 막 기억이 많이 나진 않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계엄군 사령관이라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죄를 졌대.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내가 하겠다고 나온 거야 이제 보면은. 이거 뭐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막 들었던 기억이 나요. 보면은. 어릴 때도 참 시사에 관심이 많으셨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들 이제 조심조심 조용조용. 그렇죠.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몇 달 이어지다가 이제 5월에 참혹한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뭐 말하면 큰일 나 이런 이제 분위기 같은 건 좀 있었죠. 함부로 그렇죠. 뭐 누구 욕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했었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우리가 감히 총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맞서면 안 돼. 맞설 수는 없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2024년에 대한민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치워버린 뭐 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마 지금 보신 분들도 뭐 여러 생각들이 아마 좀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지만 다르죠. 여러 생각들이 좀 나실 텐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과 매우 또 달라져 있는 게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모습은 조금 뭐 닮아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최악의 상황은 이제 막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 모두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또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비슷하게 등장을 하나 싶은 생각이 원래 뭐 의병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쿠데타 역사 속의 쿠데타 이야기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또 여러분 댓글 등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의견 많이 좀 교환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까지가 요즘은 그냥 하나의 컨텐츠인 것 같더라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치유해 되죠. 그래야 되겠죠.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